저는 김정숙입니다. 올해 65이에요. 서울 외곽 신도시의 40평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작은 공원이 내려다 보였죠. 아침마다 햇살이 거실 가득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는 혼자 지냈어요. 넓은 거실이 텅 비어 보일 때도 있었지만 저는 이 집이 좋았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며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이었거든요. 남편과 함께 처음 이사 왔을 때가 생각났어요. 여보, 여기서 늙어가자. 남편이 거실을 둘러보며 했던 말이었죠. 그 약속은 절반만 지켜졌습니다. 남편은 5년 전 먼저 떠났어요. 이 집은 언젠가 아들 민규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습니다. 시세가 12억이 넘는다고 했어요. 제가 죽고 나면 민규가 이 집에서 살겠죠. 그 생각만으로도 뿌듯했습니다. 평생 아들 하나 키우며 살았는데 이 정도는 남겨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민규가 결혼한 건 3년 전이었습니다. 혜진이라는 아가씨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 인상이 좋았습니다.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졌거든요.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하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결혼식 날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좋은 시어머니가 되어야지. 며느리한테 잘해줘야지. 혜진이가 웃을 때마다 그 다짐을 되새겼어요. 문제는 신혼집이었습니다. 민규 형편에 마련할 수 있는 건 낡은 빌라뿐이었어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 탑층이었죠. 처음 그 집을 보러 갔을 때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찼습니다. 3층쯤에서 다리가 무거워졌어요. 4층에서는 난간을 잡아야 했죠. 겨우 5층에 도착하니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민규야, 여긴 너무 높지 않니?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민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운동 삼아 오르내리면 돼요. 혜진이도 고개를 끄덕였죠. 저희 점잖아요. 괜찮아요. 밝은 얼굴이었어요.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괜찮다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1년 후 손자 서준이가 태어났습니다. 첫 손주였어요. 병원에서 서준이를 처음 안았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 제 품에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 꼭 쥔 작은 주먹. 민규가 태어났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작았었죠.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우리 서준이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 속삭이듯 말했어요. 서준이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 순간이 평생 잊히지 않아요. 그런데 서준이가 태어나면서 5층 생활이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혜진이가 유모차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거든요. 아기 짐까지 합치면 한 손에 들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한 번은 제가 서준이를 보러 갔다가 혜진이 계단을 오르는 모습을 봤습니다. 유모차를 접어서 한쪽 팔에 끼고 다른 손으로 아기 캐리어를 들고 있었어요.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죠. 3층쯤에서 멈춰서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혜진아, 내가 들어줄게. 제가 달려갔어요. 캐리어를 받아들었습니다. 혜진의 손목에 파스가 붙어 있더군요. 괜찮아요, 어머니. 혜진은 웃었지만 눈가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밤잠을 못 자는 게 보였습니다. 서준이 건강도 문제였어요. 아토피가 심해졌습니다. 병원에 데려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집이 너무 춥거나 환기가 안 되면 악화될 수 있어요. 낡은 빌라는 겨울에 한파가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온도를 올려도 바닥만 뜨겁지 공기는 차디찼어요. 벽 틈으로 바람이 들어왔죠. 서준이 볼이 빨갛게 갈라지는 걸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은 밤마다 서준이가 긁지 않게 붙잡고 있어야 했어요. 민규도 회사 다니랴 육아 돕느라
얼굴이 반쪽이 됐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죠. 어느 날이었어요. 민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는데 민규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며칠을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민규야, 무슨 일이니? 제가 물었어요. 민규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죠.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있구나. 직감했어요. 어머니. 민규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서준이가 요즘 너무 아파요. 아토피가 심해져서 병원도 자주 가야 하고요. 민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0대 중반의 아들이 어머니 앞에서 우는 모습. 민규가 마지막으로 운 게 언제였을까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였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혜진이 손목도 심각해요. 민규가 말을 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해야 할 수도 있대요. 매일 유모차 들고 오르내리니까요. 이러다 큰일 날 것 같아요. 저는 민규 손을 잡았어요. 차갑더군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민규가 제 눈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집이랑 저희 집이랑 바꿔서 살면 안 될까요? 명예 말고 거주지만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내 집을 내어주라고? 40년을 살던 집을요? 하지만 서준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볼이 빨갛게 갈라진 채 칭얼대던 모습. 혜진이 계단에서 비틀거리던 모습. 민규의 눈물. 제가 조금만 희생하면 되는 거잖아요. 손자가 건강하게 자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 제 입에서 대답이 나왔어요. 내가 빌라로 가면 되지. 민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어머니? 눈이 커졌어요. 손자가 아픈데 할머니가 뭘 못하겠니? 제가 말했어요. 민규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저는 민규 등을 쓸어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갈게. 이사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짐을 싸면서 40평 아파트 구석구석을 둘러봤어요. 거실에서 남편과 함께 TV 보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뉴스 보면서 커피 마시던 저녁들. 부엌에서 민규 도시락 싸주던 기억도요. 고등학교 때 매일 새벽에 일어나 김밥 말았었죠. 모든 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코끝이 찡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손자를 위한 거야. 내가 조금 힘들면 되는 거야. 빌라에 처음 도착했을 때 계단을 올려다봤습니다. 끝이 안 보이더군요. 1층, 2층, 3층. 무릎이 시큰거렸어요. 관절염이 있었거든요. 4층에서 잠깐 멈춰 숨을 골랐습니다. 난간을 잡고 한 계단씩 올랐어요. 5층에 도착했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잠시 주저앉아 있어야 했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좁았어요. 40평에서 25평으로 줄어든 공간이 낯설었습니다. 거실에 소파 하나 놓으니 거의 꽉 찼어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건 맞은편 건물 벽뿐이었습니다. 해가 들지 않았어요. 습한 냄새가 났죠. 벽지에 곰팡이 자국이 살짝 보였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민규 가족이 넓은 집에서 편하게 살면 되니까요. 서준이 아토피가 나아지면 되니까요. 혜진 손목이 회복되면 되니까요. 저는 스스로를 위안했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할 일이야.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그렇게 5층 빌라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아팠어요. 한 손으로 난간을 잡고 다른 손으로 장바구니를 들고 올라가는 게 일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계단을 많이 오르내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무릎 연골이 닳는다고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래도 버틸 수 있었어요. 서준이 웃는 얼굴을 떠올리면 힘이 났습니다. 아들 내외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생각했죠. 40평 거실에서 서준이가 뛰어다니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러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외로웠지만 사귀었어요. 힘들었지만 참았습니다. 내가 조금 더 힘들면 된다고 계속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게 어머니니까. 그게 할머니니까. 석 달이 지났습니다. 5층 빌라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했습니다. 관절염 약을 먹고 스트레칭을 해야 겨우 움직일 수 있었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났어요. 병원에서는 무릎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장을 보려면 나가야 하고 나가면 돌아와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손자 서준이를 볼 수 있으니까요. 저의 유일한 낙은 페이스톡이었어요. 혜진이한테 전화를 걸면 서준이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서준아, 할머니야. 제가 손을 흔들면 서준이가 까르르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 하나로 하루가 버텨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서준이 얼굴 볼 수 있겠지 하는 생각에 일어났어요. 아파트를 내어준 보람이 있다 싶었죠. 그런데 이사 온 지 2달쯤 됐을 때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이가 전화를 잘 안 받았어요. 처음엔 바쁜가 보다 싶었습니다. 아기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한 번이 2번 되고 2번이 3번 됐습니다. 신호음만 길게 울리다 끊어지는 일이 잦아졌어요. 예전엔 이러지 않았는데 집을 바꾸기 전에는 제가 전화하면 2~3번 만에 받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었죠. 그때와 지금이 너무 달랐어요. 겨우 연결이 되면 혜진이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예전의 밝은 톤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지금 서준이 낮잠 자요. 나중에 다시 통화해요. 그리고 뚝 끊어졌죠. 나중에 다시 걸면 또 안 받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뭔가 잘못된 건가?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해봐도 모르겠었습니다. 혜진아, 서준이 얼굴 좀 보자. 페이스톡 잠깐만. 문자를 보냈어요. 한참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수유 중이에요. 이따가요. 이따가는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해야 겨우 받았죠. 그것도 10번 중 2~3번이었어요. 휴대폰을 들고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신호음이 끊어질 때마다 가슴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내가 직접 가볼게. 서준이도 보고 싶고. 어느 날 제가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요즘 서준이 낯가림이 심해졌어요. 혜진이 대답했습니다. 사람 보면 울어요. 좀 지나면 나아질 텐데 지금은 힘들 것 같아요. 낯가림이라고요? 저는 할머니인데요. 손자가 할머니를 낯설어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그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삼켰습니다. 그래, 그럼 나아지면 연락해.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서준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민규한테서 들은 이야기였죠. 혜진이한테 직접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서준이 어린이집 적응은 잘하고 있니? 제가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근데 적응 기간이라 예민해요. 집에 오면 많이 지쳐서 아무도 안 만나려고 해요. 또 거절이었습니다.
이번엔 어린이집 적응이 이유였어요. 낯가림, 수유, 낮잠, 적응 기간. 핑계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항상 같았어요. 오지 마세요. 내가 반찬이라도 해갈게. 혜진이도 힘들잖아. 제가 제안했습니다. 뭐라도 해주고 싶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혜진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한숨이 제 가슴에 못처럼 박혔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어머니도 5층 오르내리시느라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배려하는 척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절이었어요. 반찬도 필요 없다는 거였죠.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밥을 먹었어요. 된장찌개를 끓였는데 양이 너무 많았습니다. 혼자 먹기엔 큰 냄비였죠. 예전엔 민균에 갖다 주곤 했는데 이젠 그것도 못했어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몇 번을 삼키려 해도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맞은편 건물 벽이 보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40평 아파트 거실에서는 공원이 보였는데 여기선 벽밖에 안 보여요. 혼자라는 게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습니다. 혼자 밥 먹는 날이 늘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전화할 곳이 없었습니다. 전화해봤자 안 받을 테니까요. TV를 켜놓고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뉴스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흘러갔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안 들렸어요. 그냥 소리가 필요했습니다. 너무 조용하면 생각이 많아지니까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나만 피하는 걸까? 답 없는 질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혜진이한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드문 일이었죠. 휴대폰 화면에 혜진이 이름이 떴을 때 심장이 뛰었어요. 무슨 일이지? 좋은 소식일까? 어머니 서준이가 감기에 심하게 걸렸어요. 혜진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들렸습니다. 열도 나고 기침도 심해요.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 외부인 접촉 피하래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손자가 아프다니. 많이 아프니? 내가 가볼까? 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아무도 만나면 안 된대요. 옮길 수도 있고요. 그냥 푹 쉬게 해줘야 해요. 혜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서준이가 아프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뭐라도 해주고 싶었습니다. 직접 갈 수는 없어도 소고기 죽이라도 끓여다 줄까? 아픈 아이한테는 죽이 최고니까요. 문 앞에 두고 오면 되지 않을까요? 재료를 사러 마트에 갔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대형 마트였어요. 서준이 생각에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소고기, 당근, 참기름. 뭘 넣어야 맛있을지 머릿속으로 레시피를 떠올렸죠. 입구로 들어서려는데 발이 멈췄습니다. 마트 안쪽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어요. 작은 아이가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아장아장 걷는 뒷모습, 파란색 패딩을 입고 있었어요. 서준이었습니다. 분명히 서준이었어요. 감기에 심하게 걸렸다던 서준이가 마트에서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아픈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지도 않았고 기침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서준이 옆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혜진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나이 지긋한 여자였습니다. 장여사였어요. 혜진이 친정 어머니였죠. 결혼식 이후로 한두 번 본 적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다정하게 장을 보고 있었어요. 혜진이 웃으면서 과일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 저한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환한 웃음이었어요. 장여사가 서준이 손을 잡고 있었죠. 서준이가 할머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외할머니한테 하는 말이었어요. 저는 기둥 뒤에 숨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장바구니를 놓칠 뻔했죠. 뭘 보고 있는 건지 믿기지 않았어요. 감기라며? 아무도 못 만난다며? 외부인 접촉 피하래며?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혜진이 장바구니에 과자를 담았어요. 서준이가 좋아하는 건지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우리 서준이 이거 좋아하지? 장 여사가 서준이를 안아 올렸어요. 서준이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저한테는 페이스톡으로도 안 보여주더니 외할머니랑은 마트에서 저렇게 웃고 다니는구나. 세 사람이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근처 벤치에 주저앉았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집을 바꾸기 전 혜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전화하면 바로 받았습니다.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죠. 서준이 보여달라고 하면 바로 페이스톡을 연결했어요. 할머니 보면 제일 좋아해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 다정함이 전부 연기였던 걸까요? 집이 필요했으니까 그랬던 걸까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마트 벤치에 앉아 울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40평 아파트를 내어줬는데, 손자를 위해서라고 생각했는데, 돌아온 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계단을 오르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중간에 멈춰야 했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죠. 무릎이 아파서가 아니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없었어요. 겨우 5층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현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텅 빈 25평짜리 빌라. 창문 밖으로 보이는 건 맞은편 건물벽. 이게 제가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잃은 것은요? 아들 내외의 진심이었어요. 손자를 마음 편히 볼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가지고 있다고 착각했던 것뿐이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서준이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외할머니 손을 잡고 걸어가던 뒷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죠. 새벽 4시가 됐어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민규한테 따져야 하나? 혜진이한테 물어봐야 하나? 아니면 그냥 참아야 하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혼자 사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트에서 그 장면을 본 뒤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민규한테도 혜진이한테도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마트에서 봤다고 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변명만 늘어놓겠죠. 그 변명을 듣고 나면 제가 더 비참해질 것 같았어요. 그냥 사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잠들었어요. 그게 제 일상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낯익은 이름이 떴어요. 김 여사. 옛 아파트 옆집에 살던 분이었습니다. 10년 넘게 이웃으로 지냈죠. 명절마다 음식 나눠 먹고 김장철이면 함께 김치 담그던 사이였어요. 이사 온 뒤로 연락이 뜸했는데 왜 전화했을까? 받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숙 씨, 나야. 김 여사.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응, 나야 뭐 그저 그렇지. 근데 정숙 씨, 요즘 어떻게 지내?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뭔가 할 말이 있는 눈치였습니다. 저요? 저도 뭐 그냥 지내요. 그래. 근데 있잖아. 김 여사가 말을 흐렸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뭔데요? 제가 재촉했죠. 정숙 씨 살던 집 있잖아. 거기 며느리 친정 엄마가 아예 들어와 사시는 것 같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이삿짐도 들어오더라고. 큰 짐은 아니고 옷가지랑 이불 같은 거. 어제는 나한테 인사도 하시더라. 딸 부탁으로 손자 봐주러 왔다고 웃으면서 말씀하시던데.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손에 들린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응.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 요즘 매일 보여. 아침마다 손자 유모차 끌고 산책도 하시더라.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장 여사가 내 집에 들어와 살고 있다고? 내가 40년 살던 집에, 내가 손자를 위해 내어준 그 집에. 정숙 씨? 여보세요? 김 여사 목소리가 멀게 들렸어요. 아, 네. 들었어요. 고마워요. 알려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을 소파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죠. 장 여사, 혜진이 친정어머니. 결혼식 때 몇 번 본 게 전부였어요. 형편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낡은 오피스텔에서 혼자 산다고 했죠. 그 사람이 지금 내 집에서 살고 있다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어요. 외출복으로 바꿔 입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무릎이 아팠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옛 아파트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익숙한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석 달 전까지 매일 보던 풍경이었죠. 그때는 이 길이 제 일상이었는데 지금은 남의 동네가 된 것 같았어요.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경비실 앞을 지나는데 경비 아저씨가 저를 알아봤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짧게 인사하고 지나쳤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숫자가 올라가는 걸 보며 심장이 점점 빨리 뛰었어요. 문이 열렸어요. 1201호 앞에 섰습니다. 제가 40년을 살았던 집이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장 여사였어요. 집에서 입는 편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있었죠.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요. 어머, 사돈어른. 장 여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딱딱하게 굳었어요.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장 여사가 문을 더 열었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달라져 있었어요. 소파 위치가 바뀌었고 벽에 걸린 그림도 달랐습니다. 한쪽 구석에 장 여사의 물건들이 보였어요. 캐리어 가방, 옷가지들, 화장품 파우치. 분명히 며칠 묵을 짐이 아니었습니다. 자리를 잡고 사는 사람의 물건들이었죠. 차 드릴까요? 장 여사가 물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장 여사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혜진이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혜진이는 지금 서준이 어린이집 데리러 갔어요. 곧 올 거예요. 장 여사가 대답했어요.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언제부터 계셨어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장 여사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게 한 달쯤 됐어요. 한 달 동안 내 집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5층 빌라에서 혼자 지냈는데 왜 여기 계신 거예요?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혜진이가 육아가 너무 힘들다고 해서요. 제가 좀 도와주려고. 장 여사가 변명했어요.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손자 봐주시려고요? 네. 그 대답을 듣는 순간 마트에서 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서준이가 할머니 하고 부르던 소리, 장 여사 손을 잡고 아장아장 걷던 모습, 저한테는 페이스톡도 안 보여주면서 외할머니한테는 매일 보여주고 있었던 거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혜진이 서준이를 안고 들어왔어요. 저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목소리에 당황함이 섞여 있었어요. 그냥 왔어. 서준이 얼굴도 볼 겸 제가 대답했습니다. 서준이가 저를 봤어요. 낯선 사람 보듯이 쳐다봤습니다. 낯가림이 심하다더니 정말인가 봐요. 아니, 낯가림이 아니라 안 봐서 모르는 거겠죠. 서준아, 할머니야. 친할머니. 제가 손을 내밀었어요. 서준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혜진이 품에 얼굴을 묻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 여사한테는 까르르 웃으면서 저한테는 고개를 돌리다니. 어머니, 차라도 드릴까요? 혜진이 물었어요. 형식적인 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더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집인데 내가 손님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장 여사는 편하게 앉아 있고 저는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 주인이고 누가 손님인지 모를 상황이었죠. 나갈게. 제가 일어났습니다. 벌써요? 저녁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혜진이 말했어요. 진심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니야. 갈 길이 멀어서.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뒤에서 혜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내 집에서 쫓겨나는 기분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는데 눈물이 흘렀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내 집이었는데, 40년을 살았던 집인데, 이제는 남의 집이 됐어요. 장 여사의 집이 됐습니다. 빌라에 도착했어요. 계단을 오르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중간에 2번이나 멈춰야 했어요. 겨우 집에 들어와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민규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 만에 받았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민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규야, 엄마 방금 아파트 갔다 왔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왜요? 내 장모가 왜 거기 사는 거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규가 대답을 망설이는 게 느껴졌어요. 그게 혜진이가 육아가 너무 힘들다고 해서요. 장모님이 좀 도와주시려고. 장 여사가 한 말과 똑같았습니다. 짜맞춘 변명이었죠. 그럼 나는 뭐니?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내가 왜 5층 빌라로 간 줄 알아? 서준이 때문이었잖아. 너희 힘들다고 해서 내가 간 거잖아. 근데 장모는 모시고 살고 나는 빌라에서 혼자 지내라고? 어머니, 진정하세요. 민규가 말했어요. 진정이 돼? 내가 손자 보겠다고 전화하면 맨날 핑계 대더니 장모는 매일 보면서 살고 있잖아. 이게 말이 되니? 전화기 너머로 민규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상황이 복잡해요. 뭐가 복잡해? 혜진이가 친정 엄마랑 있으면 편하대요. 육아 스타일도 맞고.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그럼 난 불편하니까 5층 빌라에 처박아 놓은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규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목소리 톤이 달라졌습니다. 뭔가 준비된 말을 하려는 것 같았어요. 뭔데? 어머니도 편하게 사실 수 있는 방을 따로 마련해 드릴게요. 근처 오피스텔이나 원룸 같은데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뭐라고? 대신 아파트 명의를 저희한테 이전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귀를 의심했어요. 명예 이전? 내 집 명의를 넘기라고? 민규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대출도 있고, 앞으로 서준이 교육비도 들고, 아파트가 저희 명의면 좀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구나. 집을 바꾸자고 한 것도, 장모를 들여보낸 것도 전부 계획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 집을 빼앗겠다는 거야? 제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빼앗는 게 아니라 명의만 바꾸는 거예요. 어머니는 계속 사실 수 있어요. 빌라에서? 아니면 오피스텔에서? 어머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민규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어요. 내가 잘못 말했니? 40평 아파트 내놓고 5층 꼭대기 빌라로 갔더니 이제 명의까지 내놓으라고? 어머니, 저희도 힘들어요. 민규가 말했습니다. 혜진이 육아 스트레스 심하고 저도 회사에서 야근하고 장모님 도움 없으면 진짜 못 살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저는 처음부터 필요 없었던 거였습니다. 집만 필요했던 거예요. 집을 얻고 나니 이제 명의까지 원하는 거였죠. 민규야, 제가 천천히 말했어요. 그 집은 엄마가 내 돌아가신 아버지랑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집 명의를 내놓으라고? 어머니, 저도 알아요. 근데 저희 상황이. 됐어. 제가 말을 끊었어요. 더 들을 필요 없어. 어머니, 전화 끊을게.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휴대폰을 소파 위에 던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모든 게 정리됐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서준이 아토피, 혜진이 손목, 5층 생활의 고통, 전부 연기였을 수도 있어요. 아니, 연기가 아니더라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저를 이용한 거였어요. 집이 필요했으니까 눈물로 호소했고 집을 얻고 나니 저는 필요 없어진 거였죠. 장 여사, 형편이 어렵다던 그 사람이 지금 제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손자를 매일 보면서요. 저는 찬바람 쌩쌩 들어오는 빌라에서 혼자 밥 먹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서러움이 뒤섞였어요. 하지만 그 감정들 속에서 하나의 생각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복수해야겠다. 내가 당한 만큼 돌려줘야겠다. 그들이 나한테 한 것처럼 나도 그들한테 해줘야겠다. 집을 빼앗기 전에 내가 먼저 팔아버리겠다. 그 돈으로 새 출발을 하겠다.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겠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파트는 제 명의였어요. 아직 넘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팔겠다고 하면 팔 수 있었죠. 문제는 타이밍이었어요. 민규네가 눈치채면 안 됐습니다. 방해할 게 뻔했으니까요. 언제가 좋을까? 생각하다가 떠올랐어요. 민규가 저번에 말했던 거. 혜진이 친정 식구들이랑 제주도 여행 간다고 했었죠. 날짜가 언제였더라? 다음 달이었어요. 4박 5일 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다. 그때 팔면 돼. 그들이 여행 간 사이에 모든 걸 끝내버리겠어. 새벽 4시가 됐어요.
창밖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내 인생을 되찾겠다. 복수를 결심한 뒤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멍하니 앉아있지 않았어요. 할 일이 생겼으니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빠뜨린 게 없는지, 타이밍은 맞는지, 머릿속으로 수십 번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실수하면 안 됐습니다. 한 번에 끝내야 했어요. 며칠 뒤 민규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다음 주에 제주도 가요. 평소처럼 말했어요. 명예 이전 얘기를 꺼냈던 게 무색하게 아무렇지 않은 척했죠. 그래, 누구랑 가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혜진이랑 서준이요. 장모님도 같이 가세요. 서준이 돌봐주셔야 해서요. 장모님도. 그 말에 속으로 웃음이 났어요. 잘 됐다. 전부 비우는 거구나. 며칠 가는데? 4박 5일이요. 목요일 아침 비행기예요. 그래, 잘 다녀와. 전화를 끊었습니다. 목요일 아침. 그럼 금요일부터 움직이면 되겠네요. 달력을 봤어요. 일주일 남았습니다. 준비할 시간은 충분했어요. 다음 날 부동산에 갔습니다. 옛 아파트 근처 부동산이었어요. 10년 넘게 그 동네에서 장사하던 곳이었죠. 어머, 오랜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했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우리 아파트요, 1201호. 팔려고요. 네. 파신다고요? 네. 갑자기 왜요? 아드님 사시는 거 아니에요? 사장님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동네 소문이 빠르니까 알고 있었겠죠. 사정이 있어서요. 제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시세가 지금 얼마쯤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사장님이 컴퓨터를 보며 뭔가 확인했어요. 40평이시죠? 지금 시세로 12억 5천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12억 5천. 제 평생이 담긴 금액이었습니다. 금매로 내놓을게요. 사장님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금매요? 네. 빨리 팔아야 해서요. 매수자 빨리 찾아주세요. 사장님이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묻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참았어요. 알겠습니다. 금매면 금방 나갈 거예요. 요즘 이 동네 인기 많거든요. 고개를 끄덕이고 부동산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시작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40년을 살던 집이지만 그 집에 더 이상 제 자리는 없었으니까요. 장 여사가 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내쫓았어요. 아들이 명의를 요구했죠. 그런 집을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목요일 아침이 됐어요. 민규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지금 공항이에요. 다녀올게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민규, 혜진, 서준, 장여사. 네 사람이 공항 로비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준이가 비행기 장난감을 들고 있었죠. 행복해 보였어요. 그 행복이 며칠 뒤면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걸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 답장을 보냈어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금요일 아침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 여사님, 매수자 나왔어요. 사장님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바로 거래 원하신대요. 내일 계약 가능하세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네, 가능해요. 그럼 내일 오전 10시에 부동산으로 오세요. 토요일 오전
부동산에 도착했어요. 매수자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50대 부부였어요. 투자용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좋은 매물이에요.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사장님이 설명했어요. 매수자 부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바로 계약할게요. 계약서가 나왔습니다. 매매 금액 12억 5천만 원. 계약금 1억 원은 오늘 입금, 잔금 11억 5천만 원은 일주일 뒤. 저는 계약서를 천천히 읽었어요. 글자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40년을 살던 집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처음 이사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민규가 어렸을 때 거실에서 뛰어다니던 모습도요. 하지만 그 추억들은 이미 더럽혀졌어요. 며느리의 거짓말로, 아들의 배신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빨간 인주가 종이에 선명하게 찍혔어요.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약금 1억 원이 제 통장에 입금됐어요.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숫자를 보니 실감이 났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잔금일은 다음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민규네가 일요일에 돌아오니까 하루 전에 모든 걸 끝내야 했어요. 이사업체에 연락했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이사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몇 시에 갈까요? 아침 9시에 와주세요. 짐 많아요. 토요일이 됐어요. 아침 일찍 아파트로 갔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니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하지만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로 끝이었어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민균의 살림살이가 가득했어요. 소파, TV, 식탁, 장식장. 혜진이 좋아하는 인테리어 소품들도 있었죠. 서준이 장난감이 거실 한쪽에 널려 있었습니다. 9시에 이사업체가 도착했어요. 젊은 청년 4명이 올라왔습니다. 다 빼면 돼요? 네, 전부 다요. 청년들이 일을 시작했어요. 가구를 포장하고 짐을 박스에 담았습니다. 제 물건은 없었어요. 3달 전에 다 가져갔으니까요. 남은 건 민균의 짐뿐이었습니다. 이 짐 어디로 보내드릴까요? 반장이 물었어요. 저는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장 여사가 원래 살던 오피스텔 주소였어요. 김 여사한테 물어봐서 알아냈죠. 이 주소로 보내주세요. 반장이 메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여기 1층이에요. 몇 층이에요? 1층에 내려놓으면 돼요. 입주자가 알아서 올릴 거예요. 짐을 다 뺐습니다. 텅 빈 아파트를 둘러봤어요. 40년의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벽에 걸렸던 그림자리에 못자국만 남아 있었어요. 거실 바닥에 긁힌 자국도 보였습니다. 민규가 어렸을 때 장난감 자동차를 굴리다가 생긴 자국이었죠. 잠깐 코끝이 찡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잔금을 받았어요. 11억 5천만 원이 제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총 12억 5천만 원. 제 평생을 담은 돈이었어요. 이제 이 돈으로 새 출발을 하면 됐습니다. 아파트 열쇠를 매수자한테 넘기고 부동산을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니 해가 눈부셨습니다. 가슴이 후련했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일요일 저녁이 됐습니다. 민규네가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저는 빌라에서 TV를 보며 기다렸습니다. 언제 전화가 올까? 얼마나 당황할까? 상상하니 웃음이 났어요. 잔인한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당연한 거였어요. 저녁 7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규였어요. 받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민규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집에 왔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 집이래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어머니,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목소리에 공포가 섞여 있었어요. 민규야.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집 팔았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몇 초였는지 몇 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민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요? 집 팔았다고. 토요일에 잔금 받고 열쇠 넘겼어. 어머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인데요. 민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집 아니야. 제가 말했어요. 내 집이었어. 내 명의였고, 내가 팔았어. 어머니, 미쳤어요? 민규가 소리쳤습니다. 뒤에서 혜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웅성거리는 소리. 장여사 목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너희 짐은 내 장모님 오피스텔로 보냈어. 제가 덧붙였습니다. 뭐라고요? 내 장모가 원래 살던 데 있잖아. 거기로 보냈어. 가서 찾아. 전화기 너머로 혜진이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요? 우리 짐을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민규가 울먹였습니다. 저희 어떻게 하라고요? 갈 데가 없어요. 없으면 만들어.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나도 5층 빌라에서 혼자 지내라고 했잖아. 그게 그렇게 어려워? 그건 민규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한 건 괜찮고 내가 너희한테 한 건 복수냐? 제가 물었어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마트에서 봤어. 서준이 감기라며 아무도 못 만난다고 해놓고 장모랑 셋이서 장 보고 다니더라. 다 알아.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만 거칠게 들렸어요. 그리고 명예 이전하라고 했지? 내 집을 빼앗으려고 했잖아.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판 거야. 빼앗기기 전에. 어머니. 민규 목소리가 흐느꼈어요. 제발이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준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만큼. 전화를 끊었어요. 휴대폰을 소파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40년을 살던 집을 팔았어요. 아들 내외를 길바닥에 내쫓았습니다. 잔인한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들이 먼저 저를 버렸습니다. 저는 되갚은 것뿐이었어요. 12억 5천만 원이 제 통장에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새 출발을 하면 됐어요. 새 집을 사고 새 삶을 시작하면 됐습니다. 더 이상 아들한테 기대지 않을 거예요. 며느리한테 무시당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저만의 삶을 살 거였습니다. 민균의 짐은 장여사 오피스텔로 돌아갔습니다. 원룸이었어요. 15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이었죠. 거기에 내 식구 짐이 쏟아졌습니다. 가구며 살림살이며 박스가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발 디딜 틈도 없었을 겁니다. 민규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카톡이었습니다.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오피스텔 앞모습이었죠. 박스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서준이가 울고 있었어요. 혜진이 서준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일그러져 있었죠. 장 여사는 구석에 앉아 멍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지금 저희 상황이에요. 민규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읽고 답장하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서준이 우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됐어요. 그들이 저한테 한 짓을 잊으면 안 됐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저녁을 먹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문을 열었어요. 민규였습니다. 눈이 퀭하게 들어가 있었어요. 며칠 사이에 얼굴이 반쪽이 됐습니다. 수염도 안 깎았더군요. 어머니, 민규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왜 왔어? 제가 물었습니다. 차갑게요. 들어가도 돼요? 그래. 문을 열어줬어요. 민규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죠. 25평짜리 좁은 빌라. 제가 석 달 동안 혼자 살던 곳이었어요. 민규가 소파에 앉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머리를 바닥에 박았습니다. 큰절이었어요. 제가 눈이 멀었어요. 혜진이 말만 듣고 어머니를 내쫓았어요. 명예 이전까지 요구했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는 민규를 내려다봤어요. 30대 중반의 아들이 어머니 앞에서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 일으켜 세웠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쉽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 일어나. 제가 말했습니다. 민규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서 앉아. 민규가 일어나 소파에 앉았어요.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민규야. 제가 입을 열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기나 하니? 민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를 내쫓은 거요. 그것만? 민규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내가 날 속인 거 알아? 제가 물었습니다. 서준이 감기라고 해놓고 장모님이랑 마트에서 장 보고 다녔잖아. 낯가림 심하다고 해놓고 장모님이랑은 매일 놀았잖아. 나만 빼놓고. 민규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건 혜진이가 뭐? 혜진이가 시켜서 그랬어? 그럼 넌 뭐야? 꼭두각시야?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힘드시잖아요. 5층 오르내리시기도 하고. 그 말 기억나? 배려하는 척하면서 오지 말라고 한 거잖아. 그게 내 아내가 한 짓이야. 민규가 고개를 떨궜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명예 이전. 그건 또 뭐야? 제가 말을 이었어요. 내 집을 빼앗으려고 했잖아. 엄마 편하게 살게 해준다면서 오피스텔로 보내려고 했잖아. 그게 자식이 할 짓이야? 민규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민규가 흐느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저는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같이 울었을 거예요. 아들 손을 잡고 괜찮다고 했겠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민규가 돌아간 뒤 며칠이 지났어요. 이번엔 혜진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였어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어머니, 혜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예전과 달랐습니다. 다정한 척하는 톤이 아니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저희를 완전히 버리시면요. 혜진이 말했어요. 저 민규랑 이혼할 거예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혼? 뭐라고? 이혼하겠다고요. 혜진이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민규가 능력이 없잖아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 더 이상 못 살아요. 그래서 협박하는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혜진이 대답했어요. 이혼하면 서준이는 제가 데려갈 거예요. 그럼 어머니 손자 못 보시는 거예요. 평생.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자를 인질로 삼다니.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혜진이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든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서준이. 손자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트에서 봤던 뒷모습, 외할머니 손을 잡고 걸어가던 모습, 분하고 억울했지만 그래도 제 손자였어요. 피가 섞인 가족이었습니다. 이혼하면 어떻게 될까? 혜진이가 서준이를 데려가겠죠. 저는 손자를 영영 못 보게 될 거예요. 복수는 했지만 그 대가로 손자를 잃는 건가? 그건 너무 큰 희생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완전히 끊어버릴까? 아니면 어느 정도 타협을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결국 결론을 내렸습니다. 완전한 결별은 안 된다. 손자 때문이었어요. 서준이는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어른들 싸움에 아이가 피해를 봐서는 안 됐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당하고만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관계를 재설정해야 했어요. 명확한 경계를 그어야 했습니다. 민규를 불렀어요. 빌라로 오라고 했습니다. 민규가 왔어요. 이번엔 혜진이도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이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잘 들어. 두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먼저 분명히 해둘게. 집 한 돈 12억 5천만 원은 내 노후 자금이야. 내가 관리하고 내가 쓸 거야. 너희한테 줄 생각 없어. 민규가 입을 열려고 했지만 제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아직 안 끝났어. 끝까지 들어. 대신 이 빌라 있잖아. 이거 처분해. 그리고 내가 3억 원을 주택 구입 자금으로 지원해 줄게. 민규와 혜진의 눈이 커졌어요. 3억이요? 민규가 물었습니다. 그래. 3억? 그 돈으로 작은 집이라도 마련해. 대출 끼면 되잖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혜진이 표정이 굳었어요. 첫째, 서준이를 자유롭게 만날 수 있어야 해. 내가 보고 싶다고 하면 보여줘야 해. 핑계 대면서 피하면 안 돼. 혜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둘째, 혜진이 너. 제가 혜진을 똑바로 봤어요. 앞으로 나를 속이거나 무례하게 행동하면 안 돼. 딱 한 번이라도 그러면 끝이야. 이 합의를 어기면 지원금은 회수할 거야. 그리고 관계는 영원히 끊을 거야. 제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때는 진짜 끝이야. 손자고 뭐고 없어. 알겠어? 두 사람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혜진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앞으로 잘할게요. 그 말이 진심인지는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진심이든 아니든 어기면 끝이니까요. 합의가 끝났습니다. 민규네는 빌라를 처분하고 제가 준 3억 원으로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어요. 외곽이었지만 그래도 자기 집이었죠. 장 여사는 다시 오피스텔로 돌아갔습니다. 예전처럼 같이 살지 않았어요. 저는 새 집을 샀습니다. 20평짜리 작은 아파트였어요.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지만 마음에 들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잘 들어왔어요. 거실에 앉으면 작은 공원이 보였죠. 40평 아파트보다 좁았지만 오롯이 제 공간이었습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었어요. 이사를 하고 짐을 정리했습니다. 옷장을 열다가 작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민규가 어렸을 때 만든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빚은 찰흙 인형,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편지, 엄마 사랑해요라고 적혀 있었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때의 민규와 지금의 민규. 같은 사람인데 달랐어요. 세월이 사람을 바꾸는 걸까요? 아니면 원래 그랬던 걸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요즘은 서준이를 자주 만나요.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혜진이가 데려다 줍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서준이가 저를 낯설어 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할머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릴 때면 가슴이 뭉클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혜진이는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대놓고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인사도 꼬박꼬박 했어요. 진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무례하게 굴지만 않으면 됐습니다. 그게 우리의 새로운 관계였어요. 민규와는 가끔 전화해요. 안부를 묻는 정도. 깊은 대화는 하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가깝지는 않아요. 하지만 완전히 남이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적당한 거리. 그게 지금 우리 사이였어요. 저녁을 먹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건 외로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서럽지는 않습니다. 무시당하고 속고 쫓겨나던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나았어요. 12억 5천만 원 중 3억을 줬으니 9억 5천이 남았습니다. 이 돈이면 남은 인생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아들한테 기대지 않아도 돼요. 며느리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제 돈으로, 제 힘으로 제 삶을 사는 거예요. 가끔 생각해요. 그때 집을 안 팔았으면 어땠을까? 명의를 넘겼으면 어땠을까? 아마 지금쯤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고 있겠죠. 아들 내외 눈치 보면서요. 손자는 더 못 봤을 거예요. 장여사가 할머니 노릇 다 했겠죠. 잘한 거예요. 후회 없습니다. 내일은 서준이가 온대요. 혜진이가 데려다 준다고 했습니다. 뭘 해줄까 생각하다가 호떡을 만들기로 했어요. 서준이가 좋아하거든요. 밀가루 반죽하고 꿀 넣고. 손이 바쁘겠지만 기분 좋은 바쁨이에요. 이제는 괜찮습니다. 예전처럼 행복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불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평온해요. 그게 지금 제 삶이에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잘 들었다 댓글 한마디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딸과 함께 사연 속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